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 지난 반년 동안 사실상 외교가 실종됐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자 외교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이 변칙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도 영리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혼란했던 한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각국 정상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캐나다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 정상외교 데뷔 무대가 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7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G7 참석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또는 약식회동 형태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G7에서 회담이 이뤄지면 취임 11일 만에 한미 회담을 가졌던 윤석열 정부 이후 두 번째로 빠른 회담입니다. 다만 회담 일정을 조율할 시간이 촉박한 데다 G7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만나는 일정은 관심이 많은 영역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 여부도 주목됩니다. 日韓首脳会談というものはなるべく早急に行う方が良いし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맞물리면서 우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관세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0시부터 약 20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사흘째 이뤄진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한미동맹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이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에게 방미를 초청했고 이 대통령도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의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기본 10% 관세 외에 품목별로 최대 25%에서 50%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차등 관세 15%는 다음 달 8일까지 유예된 상태인데 이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상호 관세 25%가 전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I did a 90-day pause for the people that didn't retaliate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대통령실은 관세 논의에 대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얻도록 두 대통령이 독려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첫 통화에서 서로가 겪었던 피습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가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월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골프를 치며 신뢰를 형성해 강력한 미일 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昨日のゴルフ外交は世界から注目を浴びました。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골프 카트를 함께 타며 일명 카트 회담을 가졌지만 골프를 함께 치진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했지만 골프 외교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게 되면 한미 정상의 첫 골프 회담이 됩니다. TV조선 김차섭입니다. 대통령실은 참모진 진용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쯤 홍보소통수석과 정무수석 등 추가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정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들의 반발을 과연 인사에 반영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최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오광수 변호사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기용설에 대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찾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정수석 하마평에 오른 오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 검사인 점을 우려한 겁니다.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예. 특수통 검사로 같이 예.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생각이 들어서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당원 게시판 등에도 친윤 라인 오광수는 안 된다거나 오광수를 추천한 사람을 밝히라는 등 반대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추천한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예.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오 변호사 추천인으로 지목받아 욕설 문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의원은 사법시험 동기라는 인연 외에 38년 동안 전화통화 한 번 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여권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란 해석입니다. 여권의 이례적 반발이 당원 주권을 강조해왔던 이 대통령의 인사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제참모진에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해왔던 교수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확장 재정을 본격화할 거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담긴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경도 이르면 이달 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해온 학자 출신입니다. 대선 기간 중 이른바 호텔 경제론이 논란이 되자 돈의 순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황금의 삼각형이라는 것.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된 류덕현 보좌관 역시 경기 침체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큰 정부를 강조해온 두 사람의 기용 배경엔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장 여당에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이 너무 규모가 작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20조 원대 추경안이 추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책 등이 포함될 전망인데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생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아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차 추경으로 20조 원 가까이 나랏빚이 늘 경우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당도 새로 발을 맞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명심 경쟁이 치열해 야당 시절 민주당이 비판해왔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을 불러 만찬을 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정권 교체 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며 명심 경쟁에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이 손발을 맞췄습니다. 두 후보는 야당과 협치보다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 내란을 야기한 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당원들께서 요청하시는 내용은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일.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강성 지지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이 명심 경쟁으로 흐르면서 과거 야당 시절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했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집권 초기엔 국정 안정을 위해 이른바 명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서영교, 정청래 의원 등 당대표 시절을 함께한 1, 2기 지도부들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선 패배 뒤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8, 90년대생인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주류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대선 패배 사과에 머뭇거리는 사이 거리를 돌며 사죄 인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7년생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이 도로 한가운데서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손팻말엔 죄송하다는 반성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조 의원과 동년배인 김재섭 의원은 일부 중진 의원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성도 해야 되고 당의 어떤 체질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한번 대수술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패배 사과와 당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도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당협위원장 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국민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과거 선거 패배 때마다 반복했던 대국민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사과를 시작했지만 어제 최영두 의원이 사과문을 발표한 것 외에 추가 사과 의사를 밝힌 의원은 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수습을 위해선 치열한 당권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선 민심을 무시한 계파 갈등으로 비춰질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주말에도 뉴스9에 이어 뉴스 더 코너를 통해 정치권 상황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취임 나흘째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인선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까지 중요한 일정을 두루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와 이재명 정부의 취임 첫 주 움직임과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대통령이 G7 방문을 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논의 중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참석하려고 했던 그 배경, 결정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기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전격적이다 이렇게까지 와닿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인 오늘 오전 참석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사실 대선 전에 있었던 선대위 때부터 참모들 사이에서는 G7 참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상적이라면 참석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지는 걸로 준비 시간이 많지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관세 문제를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게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것을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후보 시절부터 외교안보 문제를 각각 조언해온 위성락 안보실장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 실장은 그래도 가서 부딪혀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반면에 이 원장 후보자는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쪽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의견 대립 속에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가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참모진들 사이에 이견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격 결정을 한 배경 뭘까요? 네, 미국과 중국 관계에 풀리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재까지 중론입니다.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국 측 의원들이 미국에는 중국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것만 알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관세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시기를 지나서 두 정상이 1시간 넘게 통화를 나눌 만큼 관계가 개선된 지금의 상황,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잘 아는 한 의원은요. 이 역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결정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했는데 대통령 권한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국정상황실을 확대했고요.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 2차장 소속으로 돼 있던 걸 안보실 직속으로 승격한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재정기획보좌관을 부활시킨 걸 놓고 국정과제와 관련된 재정 전략에 대통령실이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지역화폐 같은 국정 과제들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장 포퓰리즘 유혹에 빠질 경우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건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죠. 또 비상계엄을 계기로 쏟아졌던 국민적 요구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었다는 점에서 배치되는 흐름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수석들 인사는 좀 늦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민정, 정무, 홍보, 사회수석 이 4명의 인사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오광수 전 검사장에 대한 여권의 비토 목소리 현재까지 큰 상황이죠. 하지만 오 전 검사장 기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크다고 합니다. 검찰을 잘 아는 특수통 인사가 검찰 개혁도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내일 있을 걸로 보이는 인사 발표에서 오 전 검사장 기용을 그대로 진행하느냐 여부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설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했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죠. 언제 개방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판단에 청와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주말 관람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신정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본관 앞 정원을 지나 서쪽 영빈관 부근까지 대기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관람객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양산으로 햇볕을 가립니다. 본관 앞엔 놀이공원처럼 대기 시간 안내 표지판도 등장했습니다. 지금 줄을 서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다시 청와대로 옮기기로 하면서 언제라도 개방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줄이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하고 이제 추억을 남기고 기억에 남기려고 오게 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월부터 급증한 청와대 관람객 수는 5월엔 지난해보다 2배 늘었고 이번 달엔 사흘 동안만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 그리고 문화를 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무실로 저는 청와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잘 점검해서 들어오실 테니까. 사람들이 몰리면서 청와대 관람 예약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지연됐고 예약이 가능한 4주 후까지 주말 관람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해변과 계곡에는 벌써부터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피서철은 아닌 만큼 대부분 지역에 안전요원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피서지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강입니다. 하천을 따라 캠핑카와 텐트가 빼곡합니다. 때이른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물속에서 낚시와 다슬기 잡기, 수영까지 즐기는데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고나거나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인근의 또 다른 강변. 물놀이 안전사고가 잦은 곳이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현장을 통제합니다. 구명조끼 안 입으시고 물들어가신 분들 다 나오세요.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과 계곡은 곳곳에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센 곳이 많아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고 어디가 유속이 빨리 되는 걸 몰라요. 앞서 지난 3일 홍천강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안전 요원이 없는 강과 계곡은 익수 사고가 났을 때 구조나 응급 조치가 어렵습니다. 해운대에도 벌써부터 피서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개장 전이라 튜브나 구명조끼 대여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이곳 역시 안전 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월 물놀이 사망자는 12명에 달합니다. 가까이에서 해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해줬어요. 이달 초 정부는 6월부터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로 넘어졌던 70톤 규모의 대형 건설 장비가 사고 33시간 만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의 복귀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거제에선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밤 아파트를 덮친 70톤 무게의 대형 철제 기둥. 인근 전철 공사 현장에서 바닥을 뚫는 데 사용하는 천공기입니다. 사고 발생 33시간 만인 오늘 오전 장비는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당초 8시간 정도 예상됐지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가 더해지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60가구 156명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친인척 집과 숙박업소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 그러니까 연휴가 껴있어서 객실이 꽉 찼다고.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아파트 외벽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세대별 내부 균열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천공기 해체 작업을 마친 뒤에는 아파트의 정밀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낸 시공사 측에는 이것 대피한 주민들의 심정으로 대처 방안을 만들도록. 어젯밤 11시 10분쯤 경남 거제시에서는 SUV가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피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머리 쪽을 부딪힌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한 상태라.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내란 사태 수사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모습이죠.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과시해왔는데 이번엔 특검에 곧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줘야 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향후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면 검찰은 조직의 존폐까지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대선 뒤 출석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 계획은 있으실까요?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다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5일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았냐며 소환에 응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도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관련자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도 내란 특검법 통과로 추가 수사를 사실상 멈추고 수사 자료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 출범과 함께 특검의 수사 주도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검찰을 이용하기보다는 특검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120명 정도 빠져나가면 검찰에서 인지수사는 사실 어렵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공소청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트럼프발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서학개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권보다는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나 감세 법안 통과와 같은 대형 이슈에 따라 장기채 금리가 5%를 넘나드는 상황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는 어떻게 하고 또 주의할 점은 뭔지 이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상화폐부터 ETF까지 투자를 해온 김효한 씨. 최근엔 투자금 일부를 빼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 표기된 고정이자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채권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값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현재 4.5%인 미국 기준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또 그다음에 환율에 관한 이런저런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채권은 15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안전자산인 채권값마저 떨어지자 매수세가 붙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만기 1년 이상인 장기 채권과 1년 이하의 단기 채권을 나눠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은 단기 채권을 통해서 이자 수익으로 수취를 하고 금리의 하락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해졌을 때 그때는 장기 채권으로 조금 보유를 바꾸면서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미 중앙은행 파월 의장은 최근에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 탓에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값은 더 떨어질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요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 집권기마다 집값이 많이 올랐던 학습 효과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새로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잡을 계획인지 또 효과는 있을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최근 집값 동향부터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도 서울 집값은 오르면서 18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힘입어 가격이 올랐는데요. 대선 전국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 효과까지 힘을 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간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60% 넘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7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세금 인상, 대출 조이기 등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규제가 필요 없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닌 만큼 세금보다는 공급 확대에 치중하겠다 이런 생각인 건가요? 맞습니다. 공약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보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중점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서 이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보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집에는 빠져있지만 4기 신도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좀 차별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는데요. 그럼 이 공급 강화 정책에 문제는 없을까요? 일부에선 이 대통령의 공약이 그간 민주당의 행보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속도를 빨리 하는 재건축 특례법은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시행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복병이 바로 재건축 부담금 문제거든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부작용이 많은 똘똘한 한 채 현상 그리고 지방 부동산 침체도 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던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폐지와 지방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대못을 박은 이후에 윤석열 정부 때 완화를 추진했지만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법 제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성립하지 않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보복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심 곳곳을 향해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곧바로 반격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 논의는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유주현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루츠크 도심에 떨어집니다. 미사일과 함께 수백 대의 드론 공격도 이어져 우크라이나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도심 곳곳에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서북부 르츠크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드론ів більше 40 ракет, в тому числі балістичних ракет. Цим ударом росіяни пошкодили в Києві житлові будинки, звичайно. А вже ж, звичайно, міську 인프라스트럭투르. 지난 1일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군기지 등의 기습 공격을 당한 러시아가 예고한 대로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선 겁니다. Нашими военными ежедневно это и есть ответ на действи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который сейчас уже. 젤렌스키 대통령도 곧바로 러시아 본토 내 엔겔스 공군기지와 물류기지 등에 추가 공습을 했고 러시아의 침공이 완전 중단될 때까지 타격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보복 공격을 거듭하면서 휴전 협상은커녕 전장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은 드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소형 드론으로 러시아의 수천억 원대 전략 폭격기를 초토화시킨 사례에서 보듯 드론은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민 기자가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된 드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멀리 버섯구름 사이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Еще больше стало гореть раза в 4. А тот 8-й куда прилетел.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시에 띄운 드론 100여 대가
러시아 벨라야 공군기지에 있던 전략 폭격기 수십 대를 타격한 겁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 탑재용 장거리 폭격기 20%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거미줄 작전입니다. By far the most significant attack that Ukraine has mounted to date against Russia's long-range strike forces. At least 8 destroyed, and potentially significantly more than that, will be a significant chunk of the fleet's available assets. 휴대전화로 조종하는 지름 50cm 드론이 시속 144km로 4,300km를 날아 공격했습니다. 270만 원대 드론으로 수천억 원대 폭격기를 무용지물로 만든 겁니다. 탱크가 못 간 러시아 본토 안전지대도 드론에 뚫렸고 64만 러시아군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다시 먹던 희생됐습니다. 막이 무인이라고 합니까? 유lum상 감식이 술 취해가지고 수탄장 끌고 그래서 드론의 위력을 실감한 강대국들은 드론 전력 강화에 앞다투어 달려들고 있습니다. 드론이 이미 전장의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공중무기부터 지상 전력까지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9조 원을 들여 전군의 대규모 드론 시스템 확충과 전장 내 전력 80%를 드론으로 무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도 49조 원을 들여 전투사단마다 드론 1000여 대를 보급하는 무기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각국 국방전력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최근 10살 미만 어린이 사이에서 급성 발열성 전염병인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도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 진료를 보려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세균성 호흡기 감염병인 성홍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만 최근 3달 사이 성홍열 환자가 124명 나왔고 13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에 돌까 봐 그럼 저희 아이들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놀이터 가서 이것저것 만지면 손 씻는 거 뭐 이런 거 더 신경 쓰고 하는 건 있죠. 전국적으로도 3,800명이 넘어 작년보다 2.5배가량 늘었습니다. 2만 명 이상 환자가 나온 2017년 이후 8년 만에 유행이 전망됩니다. 성홍열은 백일해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초기엔 고열과 구토, 인후통 등 감기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2, 3일 후부턴 팔다리에 발진이 나타나고 혀가 딸기처럼 울퉁불퉁하게 붓는 게 특징입니다. 환자 대부분은 10살 미만 어린이인데 항생제 치료가 늦어지면 신장이나 심장에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콩팥에 사구체에 문제가 생겨서 피오줌을 누거나 단백뇨가 생기거나 심장의 다른 문제 때문에 숨이 차거나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서 아직 백신이 없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병에 걸리면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어린이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TV 너머로 만나는 애니메이션이었죠. 아기 공룡 둘리와 로버트 태권브이, 마루치 아라치 등 그동안 한국 애니메이션을 빛낸 캐릭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6년 개봉해 서울에서만 관객 13만 명을 모은 로보트 태권브이. 저쪽으로 가보자. 어서! 어린이들 사이에 태권도 열풍을 불러일으킨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좋다. 정원한다는 상대 주마. 오랜 기간 대중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67년 개봉한 최초의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흥길동부터 90년대를 주름잡은 아기 공룡 둘리까지 그 자체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보여주는 캐릭터들입니다.
30년사를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 고전 한국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모두 투명한 판 위에 그린 그림을 한 프레임씩 끊어서 촬영한 후 연속적인 움직임을 만든 셀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자의 땀과 노력, 특유의 아날로그적 질감이 전해집니다. 전시장에서는 대본집과 콘티 등 과거 애니메이션 제작에 쓰인 자료를 만날 수 있고 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활용해 주요 명장면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휴일인 내일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강원 남부 산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최대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창원이 19도로 출발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30도, 청주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